예, 지금 이제 이면수를 정리했고 382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을 정상 운전시키기 위해서의 관리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pH는 중성이 좋아요. pH는 0에서부터 14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pH가 7 정도가 가장 좋고, 혹시나 pH가 높으면 약산성을 타고 혹시나 pH가 낮으면 알칼리를 탑니다. 살짝 타요. 그 다음에 온도는 최저 온도는 20도에서 30도인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12도에서 35도로 유지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래서 처리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실제로 이게 이제 노상에 이게 돼 있을 때는 겨울철에는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요. 자, DO 농도는 우리가 이제 그 공기 공급조에 그 산소를 공급하죠. 디졸브드 옥시전, 디졸브드 녹아 있는 옥시전 산소는 1에서 2 ppm 정도 범위랑 최소한 0.5 pp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공급량,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과공기 공급 시에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흡착되는데 이때 흡착보다 먼저 산화되어 플러그에 암밀성이 낮아서 부유하게 안 가라앉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공기가 부족할 때에는 유기물의 미생물의 흡착에 비해서 산화가 느려져 가지고 플러그가 가벼워져서 침전성이 나쁩니다. 얘는 붙질 않았고. 자, 중요한 게 요거예요.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무기 영양분 같은 경우에 활성 슬러지가 신진대사를 확실하게 잘 하는데, 잘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영양분 조건이 BOD, N, P. N은 질소, P는 인, 이 100대 5대 1. 다시 한 번 더. BOD는 탄소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얘기하는 거예요. C, N, P가 100대 5대 1 정도가 좋다. 다시 한 번 더. C, N, P가 100대 5대 1 정도가 좋다. 요거 빨간색 볼펜으로 별표 3개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 정도 쳐두시면 좋겠어요. 자, 활성 슬러지, 자, 그 다음에 MLSS 농도는, MLSS 농도 구하는 거 보여드렸죠? 공기 공급조 내에서 그 반응조 내에 혼합 해수 중에서 액상인 활성 슬러지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MLSS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송도 하고 잉여 슬러지를 잘 빼줘야 됩니다. 자, 슬러지의 색깔은 적색 및 황색을 띤 적갈색인데 얘가 거무틱틱하고 악취를 풍기면은 현기화, 그러니까 공기가 옥시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플러기 생겨도 잘 가라앉지가 않아서 2차 침전지 내보면 전체에 산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색깔로 지금 운전이 잘 되고 있다 혹은 잘 되고 있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하나 남았죠. 자, 하수 처리장에서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을 운전을 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여기는 문제점, 원인, 대책. 문제점, 원인, 대책. 문제점, 원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슬러지 팽화 현상, 슬러지가 단단하게 플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하게 돼서 가라앉지 않을 때, 슬러지 팽화될 때. 자, SVI가 200 이상으로 운전할 때 사상균, 실처럼 생긴 균, 왜 실사자예요? 실사자, 사상균이 많이 관찰될 때, 유기물이 과부하될 때, 폐수가 부패될 때, 폐수 중에 유기성분이 함유될 때와 독성물질이나 합성세자가 혼입될 때, 어쩌고 될 때, 뭐가 될 때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슬러지 팽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못 설계된 침전조에서 사상미생물이 과도한 번식이 주 원인이므로 이러한 그 미생물들이 나타나며 실 모양으로 분열에 쉽게 침략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있죠. 사상 실사자라 그랬지. 아, 슬러지 팽화 현상은 사상균이 있을 때 잘 생기는구나. 사상미생물, 실처럼 생긴 미생물이 있을 때 생기는구나. 그리고 침전조의 잘못된 설계는 토목공학 전공한 사람들이 침전조 설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때
침강성이 나빠서 생깁니다. 자, 대책은 BOD 부하를 반감시켜 일단 하수를 적게 집어넣어, 그 다음에 공기 공급 전에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공기 공급 전에서 그 2차 침전지로 넘어가는 대로 살짝 밸브를 잠그고 공기를 최대한으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염소를 희석수에 살수하거나 활성 슬러지 중량 계량제를 투입해가지고 SVI를 200 이하로 낮춘다. 즉 대책의 슬러지 팽화 현상은 SVI를 200 이하로 낮추어서 공기 공급조의 표면 부하를 적게 해야 되고 처리하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처리하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슬러지 부상현상. 슬러지가 떠. 자, 침전은 잘 됐는데 침전이 딱 끝나고 나서 침전 4시간 후에 활성 슬러지가 과도하게 탈질 산화가 이루어져서 N2 질소가스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스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가 떠. 가라앉게 떠. 가라앉지도 않는 것은 슬러지 팽화 현상이고 가라앉았던 놈이 뜨는 것은 슬러지 부상 현상에 의해서 라이징이라고 해요. 자, 원인은 SVI가 높고 잉여 슬러지의 인출량이 부족하거나 슬러지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착성 섬모 충류가 발생하거나 지방 함유한 부패성균이 발생하고 침전조의 수면 부하가 높고 침전 슬러지 양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해서 즉각적으로 슬러지를 빼줘야 되는데 이때 2차 침전조의 유효수심을 낮추고 일시적으로 공기 공급조의 토기량을 줄여서 반송 슬러지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침전조를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의 섬모 충류의 미생물들을 고착성 섬모 충류의 미생물들을 빼내야 한다. 이게 슬러지 라이징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기술사 시험 문제로 다들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플럭 해체 현상, 플럭이 부서지는 현상. 자, 슬러지 중에서 폐수를 처리할 때 세균이 사멸되고 해체되어 조그마한 조각으로 되어 떠오르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부패균의 급격한 증식으로 침전조 상징액의 pH가 약 산성으로 썩었다는 얘기죠. 떨어지고 반응이 정지되어 폐수의 BOD 등이 그대로 통과하여 효율이 떨어진다. 때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미생물들한테 유해한 물질들은 독성 물질들 같은 거, 그 다음에 FMB가 0.1 이하로 과소하거나, 이 말은 유기물이 낮다라는 거죠. 혹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높거나, 그 다음에 미생물의 밀도가 과다 및 과소되고 MLVSS 농도가 낮거나 통기량의 과잉 NaCl이 높고 ABS는 합성세제가 유입되는 경우에 플럭 해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ABS는 우리 하이타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중성세제 같은 걸 ABS라고 해요. 경성세제나. 자, 이때 원생동물이 이상하게 증식을 하고 대체적으로는 시딩을 다시 해야 되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종류의 그 미생물을 다른 하수 처리장에서 가져와서 다시 드럼처럼 막 붓는 그런 걸 시딩이라고 해요. 시딩. 자, 그 다음에 활성 슬러지가 미숙될 경우, 이게 뭐냐 하면 활성 슬러지 공법 대부분 그런데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근데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이 미생물을 키워야 돼. 혹은 순응시킨다고 해. 순응. 미생물이 야 이놈들아 유기물이 저기 들어오면 쟤네들을 잘 먹고 크거나 아니면 네가 이사를 깎아 먹어 자기 분해를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성 미생물 중에서 그러한 미생물 작용에 도움을 주는 놈들이 완전하게 자라기 전에 그래서 미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활성 슬러지의 수가 적고 침전조의 상징액이 혼탁하며 유형성 소형 편모 충류가 발견이 되어진다. 얘네들은 도움이 안 돼. 자, 수영을 하는 소형 편모 충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 이때 유입 폐수의 조성과 농도의 변동폭이 커서 충격 부하가 되죠. 그러니까 유량이나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하게 들어와야지 미생물들도 샤크가 안 일어나는데 이 미생물들이 수질도 변하고 수량도 변해서 전체적으로 부하량이 충격 부하가 생기게 되면 미생물들이
완전히 성숙해지지 못한다. 대책으로 폐수를 균등화하고 수량과 수질을 균등화하고 충격 부하를 줄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침사지 같은데 탱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유입하는 하수를 일정하게 들여보내서 공정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그러한 탱크의 그 크기를 결정할 때 제가 리플 메서드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 조 앞에 있는 그 개수로 탱크 반응조들을 설계를 할 때 왜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균등화해서 충격 부하를 줄이고 무기 영양분이 균일하도록 투입시켜야 하는데, 이 균등화, 균일화하는 것들이 바로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아주 그 집중적인 토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을 조금씩 계산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활성 슬러지 공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거는 활성 슬러지 공법은 기초한 것 같은데, 보면 뭐 계단식, 뭐 그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뭐 디치법,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계단식 공기법, 자 어떻게 되냐 하면 공기 공급조를 두 개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하수의 유입을 한 개소만 아니고 공기 공급조의 수개소에 분할하여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해. 이렇게 두 개를 분할을 해. 그죠? 두 개를 분할을 해. 자, 그런 걸 우리 계단식 공기공급법이라고 한다. 그죠? 자, 어차피 1차 침전조 여기 있고 유입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요방으로 유입수를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으로 공급을 하는 걸 우리 계단식 공기공급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계단식 공기공급법이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공기를 한 군데만 집어넣게 되면 각조 내에서의 공기의 농도가 불균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공기공급법은 공기공급조 내 혼합액의 산소 농도를 균일화할 수 있고 평균 슬러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유출수의 슬러지 농도를 낮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을 빨리 성숙시킬 수 있다. 수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량, 수질의 부하 변동, 수량과 수질이 로드 샤크 같은 그런 부하 변동의 대응성이 아주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는 활성 슬러지 공법의 변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접촉 안전화법. 자, 그림을 먼저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원래 요 밑에 게 없으면 활성 슬러지 공법이죠.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이야. 근데 친전지에서 제가 일부는 반송한다고 했죠. 친전지에서 일부는 반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친전지에서 반송되지 않은 익스트라 잉여 슬러지들은 소화조로 가서 처분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재공기 공급조라고 해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2차 친전지의 슬러지들을 빼내서 공기를 한 번 더 흡기를 해주면 얘네들이 식욕이 더 왕성해져. 그래서 유기물을 흡착하는 활성 슬러지를 안정화조에서 2~3시간 공기 공급하면 응집 흡착력이 현저히 강한 활성 슬러지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활성 슬러지와 하수를 0.5에서 2시간 정도 접촉 혼합조에서 혼합 후 2차 친전기에 친전시키면 양호한 처리수를 얻어진다.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게 접촉 안정화법이에요. 요게 있는 게 접촉 안전화법이라고. 그래서 전체 장치가 압축되고 또 장시간 과부하와 유해물질의 유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저항을 하는 특수 부대를 여기서 키워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장시간 공기 공급법. 이건 어떻게 했냐면, 자, 반송 통부로 이렇게 하는데 1차 친전지가 없음 동그라미에 별표 하나, 여기 동그라미에 별표 하나, 여기 동그라미에 별표 하나.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공기 공급제가 길죠. 1차 친전지를 공기 공급제에 갖다 붙여버려. 1차 친전지를 공기 공급조에 플러스 시켜버려. 그래서 장기간 공기 공급하여 활성 슬러지를 영양 부족의 상태로 유지하고 미생물을 자기분해시켜서 잉여 활성 슬러지의 생성을 적게 하는 방법을 바로 장기간 공기 공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산화법이 아니에요. 이게 뉴메리컬 메소드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전산화법이라고 얘기한다고. 전체를 산화한다고. 토탈 산화법이라고. 그죠? 그래서 1차 침전지가 없게 되죠. 활성 슬러지의 필요가 적음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처리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치가 도랑이라는 뜻이에요. 도랑이 뭐냐? 우리 논에 가보면 이렇게 물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칠판하는 거 도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그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텐트 칠 때 비 올 것 같으면 옆에 도랑 팔죠? 그 도랑, 비치. 자, 그걸 이렇게 물이 돌아가도록 파. 그죠? 돌아가도록 파. 그래서 침전지에서 나온 놈이 이렇게 들어가서 공기를 유입을 할 때, 자, 공기 공급조를 여기는 안 시켜. 여기는 공기 공급조예요. 그래서 공기가 있으면 암모니아가 질산화되고 공기가 없으면 탈질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를 X표로 쳐는 이거 X표. 공기 공급조로 여기 X표. 그래서 공기가 없는 구간에는 탈질산화를 쓰는 거예요. 그 산화구법은 장시간 공기 공급법에 요 앞에 있는 것들의 그거 하는 걸로 변법이야. 또 변법이야. 요 앞에 있는 거. 요거의 변법이에요. 근데 이게 길게 물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쭉 돌아가요. 이걸 산화 빛이라고 해요. 빛이. 자, 1차 침전지는 생략하고 침사, 스크린, 공기공급자 침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순환시켜요. 계속 순환시키면서 그 다음에 질산화구에서 공기 침전지 쪽으로 물을 보내요. 그죠? 그리고 질산화구원과 탈질화구원을 그래서 여기는 공기를 공급하고 여기는 공기를 공급하지 않아서 여기서 탈질이 일어나서 N2를 그냥 질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돼요. 자, 이걸 산화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게 한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 SBR 공법인데 SBR이 연속, 시퀀싱, 연속, 회분식, 배치, 리액터, 활성 슬러지법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많은 조를 두질 않아. 이렇게 많은 조를 두잖아. 딱 많은 조 하나를 두고 거기서 물이 들어가서 공기를 주입하다가 물 끄고 2차 침전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분식은 물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이동시켜요. 딱 이런 데 집어넣고 맨 처음에 공기를 쫙 주입을 해. 주입을 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공기를 꺼. 그리고 유입도 닫고 유출도 닫아버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침전지 역할을 하겠죠. 쭉 가라앉아. 이때 슬러지를 빼. 그리고 어디 잠시 모아도 다시 유입 하수를 받아. 또 공기 쏴. 그 다음에 이쪽 공기 쏠 때 유입할 때 반송 슬러지를 조금 집어넣어. 그럼 요 반응존에 하나의 반응존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치 리액트라고 해요. 그리고 회분식 반응조라고 해요. 그걸 배치 리액트. 그러니까 하나의 반응조 내에서 운전 조건을 바꾸면서 하수 처리를 하는 걸 바로 연속 회분식 반응조라고 해요. 알겠죠? 이거 이제 소규모에서 아주 좋은데, 소규모 처리 시설로 적합한 공법이며 공기 공급조와 침전지가 분리되어 있는 처리 시설과 달리 본공법은 하나의 반응조 줄처열 내에서 공기 공급, 침전, 배출 세 가지 역할을 하며 매 주기마다 그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미생물의 환경을 호기성과 현기성으로 교대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생물 반응을 제한하는 처리 공법을 연속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하고 내가 줄치라는 것 하나의 반응조 내에서 공기 공급, 침전, 배출 세 가지 역할을 하며 매 주기마다 공법을 반복함으로써 미생물의 환경을 호기 형성으로 교대시켜 시간에 따라 생물 반응을 제어하는 처리 공법을 얘기한다. 이거 별표 2개. 자, 이게 좋은 이유가 유입 하수량의 시간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하수량과 수질에 따라서 공기 공급 시간, 침전 시간 등을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며 고액 분리가 원활한 방법을 원활합니다. 고액 분리가 원활하다. 그 다음에 살수여산법. 살수여산법은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살수여산법 이렇게 생겼어요. 참 그림이.
자, 여기 보면 여제라고 해서 사실 자갈 같은 걸 집어넣어줘요. 자갈 같은 걸 집어넣어. 그래서 요걸 위에서 본 그림이 여기가 살수, 물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청소차 보면 들끓으면 물을 뿌리죠. 하수를 위에서부터 물을 뿌려. 그러면 이 자갈에 하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생물막이 쌓여요. 생물막이 쌓인다고. 왜 우리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아니면 개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바위에 보면 이끼 낀 것처럼 이렇게 밟으면 미끌하는 거 있죠? 생물막. 그게 생물막이에요.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생물막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생물막은 아니죠. 미생물막.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접촉을 시키면서 물을 처리해서 밖으로 빼내. 그럼 내가 아까 공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 공기를 집어넣어야 된다잖아. 공기는 밑에서 위로 집어넣어줘. 근데 수면을 가지는 게 아니죠. 물을 쫙 뿌리니까. 이게 살수, 여제를 이용해서 여상법이라고 한다. 이 개념도 이해했어요? 개념도 마찬가지로 살수 여상법만 있지. 얘도 미생물 이용하는 거죠.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가 있다. 근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의 반송을 하지 않아요. 반송이라는 게 없어. 반송을 하기도 하는데 반송은 없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구조도. 얘가 뱅뱅뱅 돌아가. 뱅뱅뱅 돌아가면서 골고루 뿌려줘. 이걸 살수 여상법이라고 한다.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마치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뿌려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살수여상법은 생물막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죠? 활성슬러지법에서는 유동화하는, 그러니까 슬러지가 막 떠다니죠. 그 플러기에 정화 미생물이 담치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생물막 처리 방법은 여제, 자갈 혹은 판의 표면에 부착된 그 정화 미생물을, 얘는 유동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활성슬러지법이고, 그 다음에 살수여상법은 정착화되어 있는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 자, 생물막 처리법에서는 살수여상법 외에 회전홍탄법을 사용을 하는데, 살수여상법에는 표준살숭화 여과법이 있고 고속살수여상법이 있다. 일단 이런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일단 살수여상법하고 회전홍탄법은 그림으로 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살수여상법도 한 군데 봤고 회전홍탄법도 대구에 가서 제가 한 군데 본 적이 있어요. 자, 정화 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은 여제예요. 이쪽이 자갈이야, 자갈 표시야. 이게 자갈 표면이야. 근데 자갈 표면에 미생물이 두 가지 종류가 쌓여요. 자갈에 바로 붙어 있는 건 현기성 미생물이야. 얘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현기성 미생물은. 자, 그 다음에 현기성 미생물 바깥쪽에 이게 미생물하고 물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기성 미생물 다음에 호기성 미생물이 자라요. 자갈이 크겠죠. 확 현미경을 갖다 대면, 자, 이쪽은 여제이고, 이쪽은 현기성 미생물 대이고, 이쪽은 호기성 미생물 대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미생물이야. 그 다음에 물이 올라가면 쭉 흐르겠죠. 이쪽이 하수고, 이쪽이 공기야. 자, 보면, 현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암모니아를 질소로 바꿔. 근데 하수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호기성 대에는 공기를 좋아해. 산소를 좋아해. 산소랑 맞춰서 얘는 질산화를 시켜. 질산화된 놈을 얘네들은 현기성대에서 암모니아로 바꿔. 암모니아에 현기성 미생물이 있으면 다시 질소로 바꿔. 그죠? 황화수소를 황산으로 바꿔. 황산을 다시 황화수소로 바꿔. 황을 내뱉어. 그죠? 자, 비오기는 생물막에서 거의 다 없어요. 호기성 생물막에서 유기성 영양분이라는 대부분 비오기는 탄소 유기물이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로서 대부분 정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잖아. 쭉 빼. CO2로 바꿔버리잖아. 그죠? 자, 이러한 여제와 그 다음에 여제 바로 붙어 있는 현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과
하수와의 접촉에 의해서 공기까지 삼박자로 맞춰져 가지고 완전해서 CO2와 H2O 로 유기물들과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그 다음에 황화물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 살수여상법의 정화 원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자, 살수여상법 모양만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자, 살수여상법은 처리 효율이 활성 슬러지보다 떨어지기는 하나 조작이 용이하고 유지비가 싸다. 그죠? 근데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파리가 발생해. 근데 우리 구조를 살펴보면, 자, 회전 살수기를 사용해서 직경 4에서 5m 정도의 한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장방향 여상에서의 고정 노즐에 의해서 살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수 처리할 때는 주행식 살수기를 빔 처리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여상의 형상에는 제약이 없는데 보통 폭발 길이를 용지 형상에 맞게 적당하게 정하면 돼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둔다. 얘가 뱅뱅뱅 돌아가게 살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살수를 할 때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설계인자 살수 여상의 조작 및 설계인자. 자, BOD의 부하. 자, 우리 앞에서 봤던 SVI, SDI, 그 다음에 BOD, SS 부하, 그 다음에 BOD 부하들은 전부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에 대한 설계인자였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BOD 부하라 그래가지고 식이 하나 나오죠. 자, QS 플러스 R 곱하기 SE 물을 순환시키기도 해요. 야수 순환시키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보면 이러한 식으로 BOD 부하를 맞춰서 이 어느 정도까지 BOD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자, 이건 하수량, S는 하수의 BOD5, R은 순환수의 양, SE는 순환수의 BOD5, 그 다음에 V는 여제의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OD 부하량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수량, 우리 진주 시민이 하루에 뭐 한 250톤 정도 버리는데 거기에 도시 하수 상상해서 그 정도 하수량에 오면은 그 양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 하수에서 평균적으로 BOD 부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책에서 찾아보고 순환수의 양하고 그 다음 순환수의 BOD5 집어넣어서 BOD를 얼마만큼 처리를 할 수 있겠다가 계산이 돼야지만 내가 하수 처리장의 크기나 규모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살수 여상법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여제를 이용해서 유입 BOD 양을 여제 최적으로 나눈 값을 살수 여상의 BOD 부하라고 얘기한다. 이게 최적이라고 나오죠. 이게 M자 안 들어갔어. 이게 MLSS가 없어. 왜냐면 리커가 없으니까. 그죠? 물질로 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살수 부하, 살수 여상의 BOD 제거율은 유입 하수와 생물막과의 접촉 시간에도 관련이 되는데 살수량이 적당할 때는 어쩌고 하는데 유효 접촉 시간이 짧게 될 때는 접촉 효율이 떨어지고 만약에 살수량이 과대하면 여제 공급의 하수가 충만되어서 연모타를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빠지네. 이 연모타. 그래서 살수량이 적당해야 돼. 그래서 살수 부하는 살수량을 얼마만큼 물을 뿌릴 건지를 나타내는 것을 여기 적어놨다. 물을 얼마만큼 뿌릴 건지를. 그래서 살수부하 L은 1 플러스 R의 A, Q인데, 자, 이 여상 면적은 침전지의 면적하고 똑같이 위에서 본 면적이에요. 옆에서 본 면적이 아니고 위에서 본 면적이에요. 위에서 본 면적. 평면도에서 본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환비. 처리수를 순환시키는 것은 유입하수의 농도와 살수 부하를 조절해서 살수 여상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좋은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 다른 순환수를 주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살수 여상법에 올 때에는 충분히 침강시키고 1차 스크린을 한 물이 들어오는데 탄소원이 작아서 순환수를 순환시키는 걸 내가 못 봐서 이거는 미안하게 근데 반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일단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 5.9를 자세히 봐 주십시오. 5.9 자세히 보는데 외우지 마세요.
표 5.9에 보시면 고속 살수 여사의 반성비라고 하는데 저는 고속 살수 여상비를 좀 본 적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여제, 아까 그냥 자갈이라고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자갈을 봤는데 기계적으로 된 그 여제를 붙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각인데 막 보면 별 모양으로 막 생긴 것도 있고 오돌도돌하게 돌기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비표 면적이 되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그때 부착 면적이 클 것, 생물막이 부착하기 쉬운 것, 공급이 충분히 있을 것, 변질하게 파괴되지 않을 것 해서 플라스틱으로 인공적으로 여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살수 여상의 문제점, 여기도 원인, 대책, 뭐 이렇게 나와요. 원인, 대책, 연못화, 그 미생물막이, 생물막이 과다하게 번식을 하면서 물이 밑으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판드가 원래 연못이라는 뜻이죠. 판딩, 연못화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원인이 뭐냐 하면 여자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고용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기물질 부활행이 과도한 경우 미생물 점막이 과도하게 탈리되어 공급을 메우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안 빠져서 물이 고여있어. 그래서 대책은 정리해줘야 되겠죠.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대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 뭐 이런 경우들이 다 긁어내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파리 작업에 불편을 줘요. 원인은 미생물이 과도하게 번식을 하면은 물도 있지, 날씨는 덥지,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이 있으니까 그 파리들이 자기들 새끼 낳으면은 그쪽에서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미생물들 점막이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도록 잘 씻어내줘야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염소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면 미생물막에 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염소 주입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냄새 많이 납니다. 충분히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수 처리장 주변에 냄새 많이 나요. 통상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날 때 보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준 활성 슬러지 공급도 마찬가지로 동결될 때에는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문제가 좀 생겨요. 자, 색깔 바뀌었죠? 살수 여사분과 활성 슬러지의 비교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든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꼭 토목기사의 시험 문제에 나더라고요. 살수 여사분의 이점, 조건 변화에 대해서 내구성이 있고 공기량 조절이 불필요하고 슬러지량이 적고 평화가 생기지 않고 전홍도에게 처리도 가능하고 운전이 용이하다. 단점, 활성 슬러지보다 정화 능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지의 비표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적당 처리량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고 생물막의 공기 유통장이 크기 때문에 산소 공급 능력에도 한도가 있다. 자, 여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살수 여상법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이게 살수 여상법이냐구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BOD 부하라는 거하고 살수량 하는 그 공식 2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살수 여상법의 장점, 단점 뭐와 비교해? 활성 슬러지 공급과 비교해서 장점, 단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회전 홍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